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연준 차기 의장으로 유력하던 캐비넷식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도한 밀착 논란에 직면하며 지명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독립성 훼손과 장기 금리 상승 우려가 부각되면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대안 후보로 급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며 비트코인은 86,000달러 선까지 하락했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화 저금리를 활용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 루빈에 탑재될 HBM4 최종 샘플을 유상으로 납품하며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퀄테스트라는 최종 관문이 남았지만 업계는 내년 1분기 중 물량과 가격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수설에 시달려온 한국GM이 국내 생산 기지에 3억 달러 약 4,400억 원을 투자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철수설을 정면 반박한 조치로 내년 뷰익과 GMC 브랜드 4개 차종을 신규 출시해 국내 판매 반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상 상승한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될 고용 지표를 경계하면서 상단은 좀 제한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또 금과 은의 랠리가 어젯밤에도 이어졌었는데요. 특히 은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급등하면서 다시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확실하게 기술주에서 가치주, 비기술주 쪽으로 작은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가치주가 조금 더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지수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구간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 섹터의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개선세가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AMD와 함께 수주 소식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년 동안 빅테크 M7 기업들을 추천했었던 에드아드니가 최근에 입장을 좀 선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밤사이에 데이빗 와그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M7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비들이 이미 지출이 거의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매출이 붙어주게 된다면 이익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클 거다라는 게 골자인데요. 그러나 어제 밤사이에는 또 비기술주로의 자금 로테이션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AI 피로감입니다.
어제 장의 한마디는 AI 피로감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는 떨어졌지만 사실 상승한 종목의 수가 좀 더 많기는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뉴욕 증시는 AI에 관련 핵심 종목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지수가 소폭 하락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감 지수를 보시면 대표적인 S&P 500은 0.16% 내렸고요. 다우 지수는 이제 0.09% 조금 이제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0.5% 내린 23,057.4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한마디로 AI 피로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테마에서 대표격인 브로드컴이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오라클도 2% 이상 밀렸습니다. 특히 이 두 종목은 지난주에도 AI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주도했던 이름들이라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MS 같은 대형주들도 특히 동반 약세를 보여서 이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진 돈들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투자자들이 경기 민감 업종 그러니까 소비재와 산업재처럼 경제 흐름이 더 직접적인 반응 쪽으로 이제 섹터로 이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헬스케어 비중도 늘렸습니다. 정리하자면 AI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경기 흐름을 타는 쪽으로 이제 로테이션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흐름은 지난주와도 이제 직결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도 S&P 500과 나스닥이 하락했지만 기술 AI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은 다우는 의미 있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랑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간 기준으로도 오라클이 12% 정도 이제 급락을 했고요. 브로드컴이 7% 이상 하락, 그리고 S&P 500 기술주 섹터는 2.3% 각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 쏠림이 한번 꺾인 뒤에 그 여파로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정기를 거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AI가 끝난 게 아니냐, 버블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쨌거나 AI 트레이드를 싫어하는 분위기는 분명하지만 결국 시장을 이끌 힘은 M7 같은 초대형 우량주의 집중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운영 레버리지, 즉 매출이 늘면 이익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만 유지된다면 마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핵심은 이제 이번 주 경제 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밤에는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이제 10월 소매 판매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에는 11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이번 주는 고용과 물가가 동시에 이제 방향을 흔들 수 있는 주간이라는 점에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런 한 주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봤습니다. 상승한 종목의 수가 더 많았지만 고용지표 오늘 밤에 발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상단을 좀 제한하면서 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지표랑 또 소매판매 지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구글이 스페이스X로 돈 번다이고요. 스페이스X가 최근에 직원과 기존 투자자 지분을 사주는 텐더 오퍼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폭등한 기업 가치가 고스란히 알파벳의 장부에 찍힐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이제 큰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달러 수준의 IPO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시점은 이제 내년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2027년도도 밀릴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 과정에서 3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고 그중 일부는 우주 기반과 데이터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얘기인데요. 지금 스페이스X의 가치가 그러니까 약 뭐 4천억 달러, 약 1조 5천억 달러로 상장되면 이렇게 되는데 단순히 계산만 해도 밸류가 몇 배로 뛴다는 거죠. 원래 이제 평가액은 4천억 달러인데 이게 어쨌든 1조 5천억까지 가면 뭐 어쨌든 상당히 많이 뛰게 되는데 다만 매출이 여기서 어쨌든 15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거론됩니다. 1조 달러급 기업과 비교할 때 매출이 훨씬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얼마만큼 신뢰를 받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구글이 이제 등장합니다. 알파벳은 2015년 1월부터 피델리티와 함께 스페이스X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당시 발표로는 합산 지분의 10%를 갖게 되는 건데 당시 회사 가치로는 100억 달러로 추정됐으니까 만약에 상장 밸류에이션이 1조 5천억 달러 현실화되면
이게 엄청나게 이제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투자자의 평가액이 얼마나 커질지 이제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알파벳은 올 1분기 실적에서 비상장 투자 관련해서 80억 달러의 미실현이 이익이 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게 아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스페이스X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상장 전인데 장부 이익에 잡힐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컸다라는 얘기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투자자들도 이 뉴스를 예민하게 본다고 합니다. 머스크의 미래 그림에 투자해온 주주들은 스페이스X에 참여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런 부분이 참여가 가능할지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서 이제 규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약간 향후에 이제 자신들에게 얼마만큼 투자가 될지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스페이스X가 잘 될수록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글의 알파벳이 더 이익을 본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가치를 만들지 그리고 초기 투자로 알파벳이 지금은 어쨌든 다른 것으로도 돈을 벌고 있지만 투자한 좋은 회사들로 해서도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알파벳 주가에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페이스X와 관련된 내용 먼저 살펴봤습니다. 일단 1조 달러 가치가 예상이 되는 이른바 메가캡으로 성장주로서 좀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에 나왔던 숫자가 8천억 달러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좀 실망했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겠고요. 이 때문에 어제 우주 관련한 섹터들 전반적으로 약세 보였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구리 천문학적 신고가 간다이고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비철 금속 비롯해서 특히나 이번에는 구리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구리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금과 은 비교해서 원자재로서 어떤 메리트를 좀 갖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의미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리가 톤당 가격이 이제 12,000달러에 이제 거의 바짝 다가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돌리는데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이제 구리 수요가 크게 늘 거라는 기대와 함께 공급이 빠듯하다는 현실이 동시에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서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기차 에너지 전환 인프라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올해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을 좀 보시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35% 이미 상승을 했고요. 2009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폭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12일 날 한번 보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면 이날 장중 톤당 가격이 11,952달러까지 오르면서 이제 12,000달러에 어쨌든 근접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광상의 차질과 미국 내 비축 그리고 미국에서 공급 부족에 맞물리면서 사재기가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투자 수요도 눈에 띕니다. 뭐 전문가들은 AI에 폭넓게 투자하려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실물 자산까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부족하게 되는데 그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 ETF 같은 이런 구리 관련 자산 매수들이 상당히 이제 인기를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 캐나다의 어떤 자산 운용사는 2023년부터 실물 구리를 직접 보유하는 구리 ETF를 출시하면서 이 펀드가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만 들어서도 46%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렇다면 이제 뭐 수요 부분만 있다 보면 그런 게 아니라 공급 부분에서도 어쨌든 약간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수급 전망에서도 강세를 실어주고 있는데 로이터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전망에 따르면 구리 시장 올해 12만 4천 톤, 내년에 15만 톤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맥컬리는 올해 이제 글로벌 수요를 2,700만 톤으로 제시를 했고 중국 수요만 해도 3.7% 증가를 해서 내년도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선 3%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공급 측면에서도 약간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인도네시아 이제 광산 사고가 있었고 여러 부분에서 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고 총 물량이 올해 54% 늘려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재고 부족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뛰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은이나 금처럼 이렇게 필수재라든가 약간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체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루미늄이라는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과 은과 좀 다른 점이고요. 생각만큼 수요가 내년에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약간 뭐 버블론이 나오면서 이제 AI 관련된 어쨌든 여러 가지를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차질을 빚으면서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중국이 생각보다 내수 시장에서 이거를
그 수요가 이제 그렇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변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과 은과는 또 다른 측면이 좀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수요세가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하시면서 구리나 원자재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봤고요. 금, 은, 그리고 구리까지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선 관련주들도 함께 시세를 받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중국 내수 올인이고요. 중국이 내년 경제 운용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내수 회복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소비 진작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을 말씀하실 때도 한 줄로 챙기자면 내수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지시로 내려온 것 같은데 중국은 대외 불확실성이 길어질 가능성을 전제로 소비와 투자 그리고 기술 경쟁력까지 한 번에 이제 묶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입니다. 중국 경제 공작 회의에서는 중국 당국이 소비 진작 캠페인을 계속하고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약점을 지적해온 서비스 소비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고품질 서비스를 공급을 늘리고 불합리한 소비 제한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약간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가능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좀 풀겠다는 거죠.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풀겠다는 얘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투자 쪽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중국 내 투자 둔화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돈을 한마디로 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재정 여력을 더 동원해서 투자를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 하방을 이제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더 나설 수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상당히 수준의 재정 적자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금리 인하라든가 지급 준비율 인하를 유연하게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1%까지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도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안정적 성장과 물가 합리적 회복을 위해서 이제 위안화 환율 안정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부동산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급 임대주택을 흡수하는 재고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겠고, 당국은 이제 기존 주택 재고를 매입해서 저렴한 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침체가 길어지고 있으면서 부도 사태를 맞고 헝다 이후에 이제 부도 사태를 맞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쨌든 완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도 분명히 했습니다. 당국은 기업들의 과열 경쟁이나 이른바 가격 경쟁률 억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방 정부에서 차입을 강화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 부분에서도 이제 3개 기술 혁신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내수를 확실히 강조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중국의 2026년도 어떤 키워드는 소비 부양과 투자 안정, 통화 유연성이라든가 부동산의 재고 흡수, 그리고 지방 부채 관리라든가 기술 거점의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 말이 아니라 실제 소비 제한이 무엇을 풀지 그리고 경제에서 어떤 통화를 실제로 강화할지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효과가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국 기업들이 이것에 이제 어떤 딛고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이 내수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좀 꺼내 들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영국 2027년부터 코인 전면 규제이고요. 영국이 2027년 10월부터 가상자산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로 결정을 좀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업계 관계자 모두 일단 룰이 있는 시장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조치는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제득골 레일 위에 가상자산을 올려놓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이제 2027년 10월부터 가상자산을 본격 규제하겠다고 밝혔고 규제만 들으면 이게 안 좋은 거 아닌가라 생각하겠는데 규제가 업계에 확실한 기준을 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수상한 행위자를 걸러내겠다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변화의 포인트는 규제 방식입니다. 영국은 EU처럼 가상자산 전용 규칙을 새롭게 만드는 쪽이 아니라 기존의 이제 금융 규정을 가상자산 기업에 확장 적용하겠다는 이제 규제 구조를 택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 방식을 택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즉 거래소나 관련 서비스 기업이 전통 금융처럼 감독 체제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이고 결과적으로는 영국은
규제 방향에서 미국 모델에 더 가깝게 정렬하겠다는 평가로 나옵니다.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는 명확한 규칙을 제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강화하겠다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률 업계에서는 초안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면서 최종안에서 변화가 경미한 수준에서 이제 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국은 미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법보다는 법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어쨌든 속도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입니다. 그래서 세부 규칙은 이미 각 기관이 따로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규제 기관에서는 거래와 시장 남용이라든가 수탁 발행을 포함한 맞춤형 규칙을 준비하고 있고 영란은행은 일상에 이제 결제를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규제 규칙과 별개로 가상자산 투자는 전액 손실도 가능하다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럴 수 있다,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상자산을 이제 뭔가를 보호해주거나 은행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공격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책임이다, 투자의 원칙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주식처럼 약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도 중요합니다. 영란은행은 FCA가 2026년 말부터 세부 규칙을 확정하겠다고 밝혔고 본격 시행은 2027년 10월입니다.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린 규제의 명확성이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영국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규제가 시장을 죽이는 게 아니라 룰이 시장을 키우는 단계로 우리는 만들겠다는 의지가 좀 확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영국의 가상자산 규제에 본격화에 들어간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요, 신세계에 대한 하나투자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리포트의 제목은 컨센서스 상향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입니다. 요즘 유통주 가운데서도 주가 흐름이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단순히 연말 특수 때문만은 아니고요. 지금 백화점 업황 자체가 구조적으로 다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가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투자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선 하나투자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지금 백화점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살펴보시면요. 일단 신세계 백화점의 10월에서 11월 기존점 매출 성장률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15%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점의 매출은 새 점포 효과를 제외하고 이미 있는 점포들만 놓고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수치가 지금 두 자릿수 중반까지 올라왔다는 건 소비 회복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2월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증권사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은 이번 백화점 호조의 배경을 두 가지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부의 효과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소비 여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해석을 내놨는데요. 특히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명품과
고가 소비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자산 효과의 영향을 다른 유통 채널보다 더 크게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득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의 실적들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지금 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소비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겹치게 되면서 내수 소비 환경이 이런 백화점에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 중에 하나는 외국인 매출 증가, 즉 인바운드 모멘텀이었습니다. 현재 신세계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약 5%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투자증권은 이 비중이 내년 상반기에는 6에서 7%까지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여도입니다. 일단 이 외국인 매출이 기존점 매출 성장률에 기여하는 폭이 지금은 2에서 3%포인트 수준인데요. 앞으로는 5에서 6%포인트까지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기존점 매출 성장의 절반 가까이를 외국인 매출이 끌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올해 상반기는 정치적인 혼란과 또 여행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인바운드 기저가 낮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비교 기준이 훨씬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지난 9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중일 갈등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 원화 약세라는 요인들까지 모두 겹치게 되면서 외국인 소비 여건은 백화점에게 오히려 더 유리해지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백화점 매출도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시장의 실적 컨센서스가 아직 이런 흐름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내수 회복과 그리고 외국인 매출 증가, 여기에다가 지금 고마진 패션과 명품 비중 회복이 함께 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효과가 실적 추정치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백화점 관련 실적 컨센서스가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밸류에이션을 살펴본다면 유통업종은 2022년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은 6에서 8배 수준이었고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 디레이팅의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투자증권은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소비가 줄어드는 국면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는 구간이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화점 업종의 적정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0배까지는 무리 없이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포인트는 바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이슈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신세계 자회사인 신세계 센트럴시티는 지금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최대 주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시가 사전 협상에 이렇게 좀 착수를 하게 되면서 부지의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투자증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계열의 사업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마트의 동서울 터미널 사례를 살펴보면요. 준공 시점을 지금 2032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런 가치 측면에서 바라보자라는 판단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투자증권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 상황이고 목표 주가는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에서의 신세계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세계가 2.92% 상승하면서 26만 4,500원 선에서 좀 거래를 마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주가가 최근에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신세계가 올해 들어서만 70%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였고 특히나 최근 한 달 사이에는 그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기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백화점 업황 자체에 대해서 시장의 시각 변화가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연말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과연 주가에 함께 더해지게 될지 이 점도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출장 마치고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전자가 확실히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개선세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AMD랑 같이 이제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슬슬 언급이 좀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한화그룹이 그 호주의 오스탈 관련해서 지분을 9에서 19%까지 올리는 내용들을 건의를 했었는데 호주 정부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전기차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보면 둔화 속도가 좀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좀 취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국가별로 차이는 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동남아 쪽에서 중국에 대한 전기차 선호도가 많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이러한 뉴스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돌아와서 이번에 삼성전자와 AMD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나노 공정수주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좀 키워드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건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수주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신뢰를 또 한 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현재 AMD가 설계한 차세대 CPU 칩을 2세대 2나노 공정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MPW라는 시제작 방식을 통해서 AMD 칩을 테스트할 계획인데요. 이 MPW는 여러 회사의 디자인을 하나의 웨이퍼에 함께 만들어서 시험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경에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생산이 현재 유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의 이 나노 공정 수율은 60% 안팎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공정은 전작보다 성능을 지금 12% 높이고 전력 소모는 25% 줄이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내년과 후년을 책임질 삼성의 간판 공정입니다. 이번 계약이 그런데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고객사가 AMD라는 세계 GPU 2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AMD는 삼성 대신에 TSMC만 고수해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요가 폭증하면서 TSMC의 생산 한계가 드러나자 삼성에게도 기회가 열린 겁니다. 따라서 파운드리 1위 TSMC와의 격차 추격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AMD와의 협업은 2016년 이후 9년 만에 재개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애플과의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AMD까지 품게 되면 파운드리 시장의 대안으로 입지를 다질 수가 있겠고요. 이는 이 나노 기술력의 그런 성과들을 계속해서 인정받는 의미 있는 성과를 줄 것입니다. 결국 이번 수주는 단기 실적은 물론이고요. 삼성 파운드리의 신뢰도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TSMC한테 빼앗겼던 고객들을 하나씩 좀 되찾아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선세가 좀 가시화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에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AMD랑 테슬라의 CEO를 연이어서 회동하기도 했었는데요. 각각 어떤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팅을 좀 가졌던 걸까요? 네, 일단 이번 출장은 삼성 반도체 전략의 핵심 축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좀 펼쳐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리사스 AMD CEO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연쇄적인 회동을 가졌는데요. 파운드리 흑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또 탈 TSMC를 선언한 빅테크들과 공고한 파운드리 동맹을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먼저 AMD CEO와의 회동에서는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파운드리 협력권을 비중 있게 논의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회동은 AMD 칩 수주를 확정하기 위한 파운드리 세일즈의 정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AMD와 파트너십이 계속해서 번번이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차세대 이 나노 공정에서의 생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커지게 됩니다. 또 이 회장은 오스틴 공장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을 찾아서 이 테슬라 CEO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로 파운드리 협력권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7월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인 AR6 생산 계약을 이 나노 공정으로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회장이 직접 빅테크 수장들을 만나서 파운드리 세일즈에 나서는 것은 테슬라와 AMD와 같은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이 나노 공정의 수율 안정화를 통해서 TSMC와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겠다라는 전략을 가시화하는 중요한 행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삼성 파운드리는 그동안 좀 계속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수년째 좀 적자를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빅테크 수주 물량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재도약 가능성이 다시 한번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언제쯤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지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삼성의 그런 행보들이 점진적이지만 이 파운드리 회복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히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2022년 이후 좀 적자를 이어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들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 테슬라의 AI6 칩, 애플의 이미지 센서, 닌텐도 AP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의 중인 AMD 2나노 수주까지 지금 첨단 공정을 중심으로 실제 고객 물량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라인 가동률까지 눈에 띄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가와 업계의 공통된 전망은 이렇습니다. 2026년부터 적자폭이 빠르게 줄어들고 2027년 전후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시각입니다. 이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파운드리 사업부의 손익분기점 시점을 2027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HBM4 확산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 삼성은 이 베이스 다이를 4나노와 2나노 공정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메모리 호황이 파운드리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 삼성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은 당초 예상보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단계적인 흐름 속에서 일단 2027년을 기점으로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2027년이 가장 중요한 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차원에서는 반도체, 파운드리 이렇게 투트랙 전략이 어쨌든 지금 상황상으로는 개선을 좀 잘 막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화그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스탈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일단 조건부 승인입니다. 호주 정부에서는 조건부로 승인을 단 거라서 완벽하게 승인이 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일단 한화그룹이 갖게 되는 내용들, 의미들을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핵심은 하나가 미국 방산업의 내부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서 한화는 오스탈 지분을 기존 9.9%에서 19.9%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조건부 승인이 이제 완전히 통과가 된다면 타타랑 벤처스를 제치고 최대 주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스탈은 호주 본사입니다. 하지만 미국 엘레베마와 캘리포니아에 조선소를 갖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 그리고 소형 전투함 공급에서 점유율 40에서 60%에 달하는 핵심 공급 업체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조선소에서만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존슨법이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진입이 매우 제한적인데요. 이번 승인은 사실상 한화가 미국 조선업 내에서 내부인 지위를 확보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도 이미 지난 6월에 지분 확보에 대해서 승인을 좀 한 바가 있는 만큼 마스카의 핵심 파트너로 한화의 위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딜은 지분 확보와 함께 미국 조선과 방산 산업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계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한화는 이미 미국에서는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미국 현지에 있어서는 거점을 좀 확보한 상태이고요. 오스탈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사실상 군함이든 상선이든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투트랙 전략으로 인해서 하나는 이제 방향성이 좀 분명해졌습니다. 먼저 미국 내에서 상선은 이 필리조선소 그리고 군함은 오스탈이라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한 투트랙 체제를 가동하려는 겁니다. 먼저 하나오션이 지난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대형과 중형 상선과 군수 지원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약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연간 건조 역량을 최대 20척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오스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해군과의 오랜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군수와 특수 함정 건조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결국 이 두 조선소는 각각 중대형 상선과 고속과 알루미늄 함정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포지션을 담당하면서도 미 해군과 조달청 네트워크라는 공통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어서 연계 조달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두 조선소의 연계는 하나가 마스카 프로젝트 안에서 선도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스탈 USA는 최근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핵 잠수함 모듈 생산 계약도 맺으면서 핵 잠수함 가치 사슬에 직접 연결되는 위치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필리 조선소와 오스탈이 모두 미 해군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질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마스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한 단계 더 부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 조선과 방산 조달 시장에서 원스톱 대응 체계를 갖춘 몇 안 되는 기업으로 재도약하는 포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추가적으로 보면 HD 현대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이 국내 조선 3사 모두 다 마스카 프로젝트를 겨냥해서 미국 쪽에 진출을 좀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한화랑 어떻게 차별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국내 조선 3사는 각기 다른 전략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안에서 최근 미국 해군의 호위함 사업 중단은 한국 조선업계에 절호의 기회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그룹은 앞서 언급했듯 필리조선소 인수와 오스탈 지분 확보라는 가장 직접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고 즉각적인 현지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가장 공격적인 방식입니다. 반면 HD현대는 현지 조선소 인수가 쉽지 않아서 미국 파트너와 공동 펀드를 조성해서 조선소 인수나 신규 설립을 검토하는 동시에 인도와 베트남 등 해외 생산기지 확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미국 나스코와 콜레드 조선소 등 현지 파트너들과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박 설계와 기자재 공급, MRO 사업 등 가치사슬 전반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고요. 직접 인수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현지 진출폭을 넓히려는 전략입니다. 자, 한편 미 해군이 추진하던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사업이 과도한 설계 변경과 비용 폭등, 납기 지연 문제로 중단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 해군은 지금 빠르게 건조할 수 있고 기술적 우위를 갖춘 함선에 대한 수요가 커진 상황인데요. 이 과제를 수행할 대안으로 현재 한국 해군의 호위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11척, HD현대는 12척의 국내 해군 호위함 사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트랙 레코드 측면에서 매우 탄탄한 상태입니다. 또한 마스카 프로젝트 자체가 한국 건조 병행을 일부 수용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인 만큼 기존 미 해군의 공급망 불안과 납기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는 지금 K함정이 주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흐름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조선업계의 위상은 완성 함정 수출국으로 격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호주 정부가 지분을 20% 미만으로 좀 제한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화가 19.9% 지분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이사회 진입이 확정될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사회 참여나 파트너십 같은 공식 제안을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좀 평가하겠다라는 한화 측의 오스탈 측의 입장도 있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동남아 시장에서 꽤나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중국의 전기차가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중국 전기차의 상황은 심각한 공급 과잉과 그리고 재고 해소 압력이라는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국 내수 시장은 100개가 넘는 전기차 업체가 난립하면서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작년 기준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은 약 5,500만 대인데요. 내수 판매량은 절반인 2,700만 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수출을 포함해도 40% 이상은 남는 물량이 된 셈입니다. 이러한 과잉 생산과 내수 시장 침체가 맞물리면서 중국 기업들은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중동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 초저가 밀어내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국 시장에서는 BYD가 전기 세단 C의 가격을 38%나 낮췄고요. 상하이 자동차는 MG4 해치백을 27% 할인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할인폭이 더 커지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미루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의 BYD는 올해 태국에서만 점유율 46%를 기록했고 베트남에서는 빈페스트에 이어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중국 브랜드 전기차가 60% 넘는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점유율을 높이는 행보들은 배터리 모터 수직 계열화,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결과 11월 중국 전기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한 28만 4천 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공세는 현지 완성차 업계를 마비시키고 한때 중국 내수 1위였던 호존 자동차는 결국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흐름은 현재 동남아를 넘어서 한국과 유럽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에게도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가로 공세를 한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안보나 소비자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좀 불거지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중국 전기차 산업은 저가 경쟁의 후유증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0km 중고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공장에서 막 출고한 신차를 일단 중고차로 등록을 한 뒤 덤핑 수준의 가격으로 해외 수출하는 편법인데요. 올해만 약 50만 대가 이 방식으로 수출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사후 서비스나 부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수입국에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브랜드 신뢰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0km 중국차 수출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사의 승인과 애프터 서비스 정보 제공 등을 의무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문제는 바로 품질 리스크입니다. 대표적으로 BYD는 최근 11만 5천 대 규모의 자발적 리콜을 발표했는데요. 중형 SUV 탕은 구동 모터 회로 결함, 그리고 소형 SUV 위안 프로는 배터리 방수 불량으로 화재 위험까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11월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 5.3% 줄어들면서 소비자 피로감까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안보 문제인데요.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중국 전기차를 살상 스위치가 달린 스파이 플랫폼으로 규정했습니다. 차량 내 카메라나 마이크, 센서가 사용자의 위치나 대화 내용, 주행 기록 등을 베이징 본토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겁니다. 이런 흐름은 장기 신뢰도와 수출 전략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서 현재 중국 전기차 산업은 품질 기반의 생존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가로 공세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안보나 안전의 문제는 여전히 좀 불거지고 있다라는 부분 키워드 잡았습니다.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저가 전기차를 공세를 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현재 중국 전기차가 지금 저가라는 이점만 갖고 있다기에는 상황이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저가에 더불어서 프리미엄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요. 자율주행 기술까지 탑재하면서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완성차 업계는 복합적인 전략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기술과 서비스를 강화한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중국 브랜드는 가격 경쟁력은 일단 앞서지만요. AS 인프라나 중고차 가치, 배터리 수명 보장 등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완성차 업계는 장기적인 신뢰 기반 경쟁력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보조금 정책을 정비해야 하겠고요.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데이터 안보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중국 전기차의 수출 리스크가 국내 기업들에게는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산 차량의 무분별한 수출과 리콜 이슈로 지금 글로벌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한국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국내 기업은 중장기 신뢰도와 브랜드 경쟁력을 지키는 전략이 이번 시장 변화에서 승패를 가를 열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과잉 생산이나 안정성 그리고 보안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반대로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브랜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이승희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로 출발을 했지만 갈수록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여전히 AI 산업에 대한 우려감을 떨쳐내지 못한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추가적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시장에는 좀 부담을 가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기술주에서 좀 빠져나간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그리고 그동안 지연됐던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에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 주에는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향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역시나 미국발 AI 거품론 때문에 함께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빠지면서 4,100선을 다시 한 번 더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의 흐름은 지켜냈습니다. 다만 양시장에서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물량을 빼내면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요. 환율이 또 문제입니다. 살짝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1,470원대 위를 웃돌게 되면서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AI 버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AI 관련주들의 투심이 좀 위축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제장의 하락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고평가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요. 뭐 주가라는 거 자체는 일단은 좀 올라가 있으면 항상 어떻게 좀 악재를 좀 만들어내서 주가를 좀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흐름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버블이라는 건 없습니다. 버블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요.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태껏 주식시장의 역사를 좀 살펴보고 뭐 전체적인 뭐 우리가 예전에 통신 사태의 버블이라든지 뭐 닷컴 버블 뭐 이런 사태를 생각을 해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버블이라는 게 나와서 시장을 좀 무너뜨렸는데요. 지금 AI 버블이라는 건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을 법할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저는 뭐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버블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이 AI 쪽에 대해서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원 순환 출자 구조라고 하죠. 계속해서 돈을 충분하게 많이 벌지 못하는데 빛을 내서 더 투자하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먼저 첫 번째 타겟이 된 게 바로 오라클이라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은 물론 AI 버블이라는 얘기 때문에 AI 테마들이 밑으로 내려가긴 합니다만은 저는 전체적인 누구나 다 아는 버블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그 테마에서 현재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AI 버블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선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AI 거품론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난번과 비슷한 패턴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좀 반도체 섹터 전반에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좀 밀리면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AI의 거품론을 진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라클이라든지 저번 주에 발표한 뭐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어느 정도의 좀 AI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처럼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AI 산업을 끌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또 핑계로 삼아서 AI 종목들이 떨어진다면 또다시 조정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는 AI 쪽, 특히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으로 AI 버블론을 좀 진화시키긴 어렵다. 그리고 이걸 핑계로 또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는 0.3%가량 빠지면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어제 장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HBM4 양산에 사실상 돌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HBM4 시장을 여전히 또 하이닉스가 가져갈 건지 그렇다면은 하이닉스 중심의 그런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 주도로 갈 것 같습니다. HBM4가 이제 HBM6세대로 기술력이 상당히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SK 하이닉스가 현재 HBM4를 양산을 하고 있다라는 건 엔비디아의 어쨌든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엔비디아의 다음 칩인 블랙엘 다음 칩인 루빈에 들어가야 되는 게 HBM4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더구나 지금 뭐 HBM의 기술력을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따라온다라고 지레 짐작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 선점을 하고 있고 시장의 주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HBM 기술을 단번에 좀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2등, 3등 업체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SK 하이닉스의 HBM 기술을 따라잡는다 손치더라도요. 현재 SK 하이닉스가 HBM에 받고 있는 그런 마진율이라고 하죠. HBM4는 3E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SK 하이닉스가 마진율을 한 40%에서 50%를 가져가고 있는데 HBM4는 아마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정확하게 공개된 건 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4를 만들어가지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면 가격도 낮춰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저는 여전히 HBM 시장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고로 올해 물량, 그러니까 내년 물량까지도 이미 엔비디아에 다 납품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HBM4까지 특히나 엔비디아의 루빈 칩까지 잘 팔리기 시작한다면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주가의 상승 동력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HBM4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우위의 시장으로 좀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장 전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머스크 CEO가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시험 운행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거든요. 3.5% 정도 테슬라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 찾기에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주목도를 좀 높여가 봐도 괜찮을까요? 자율주행은 확실히 미래 먹거리라고 보여져요. 네. 거기다가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조정을 받는데 테슬라는 조정을 안 받았어요. 끝까지 자존심을 지켜줬고 뭐 하루는 우주항공으로 맞고 하루는 로봇으로 맞고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맞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FSD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물론 고가 모델 차량만 FSD를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시연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차의 42-이라는 이제 자율주행을 하던 이제 법인 사업자가 그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아마 현대차도 지금 자율주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역시나 엔비디아의 GPU 칩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서 현대차가 5만 장을 활용하게 된다면 자율주행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저는 나중에 충분히 돈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뭐 이제 대장주들이 많죠. 자율주행의 역시나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건 현대오토 에버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율주행의 또 하드웨어 쪽에 HL 만도,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 결국엔 대장주는 현대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얘기하면서 피지컬 AI 쪽에 대해서는 이제는 현대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율주행차와 로봇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움직여서 자동으로 운전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흐름이 좀 나와줄 것 같고 좀 중소형주로 따지자면 뭐 슈어소프트테크라든지 뭐 SOS래, 뭐 레이다 쪽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붙어온 다음에 주가는 지금 많이 상승돼 있으니까요. 조금은 천천히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현대차 그룹주로 보시는 게 가장 편안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미래 먹거리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현대차 그룹의 관점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한 3.7% 오르면서 주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의 출발은 좋았지만 갈수록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AI 산업에 대한 우려감을 여전히 떨치지 못한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브로드컴과 오라클이 추가적으로 좀 더 밀려나게 되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주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또 그동안 지연됐던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는 시장의 시선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양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리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7% 오르면서 4,09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6% 빠지면서 93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도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 0.5% 상승, SK하이닉스는 1% 넘게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투탑이 약간은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AI 버블론에 함께 휘청였던 반도체 투탑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게 되면서 오늘 반도체 투탑 모두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3%가량 빨간불 켜져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HBM4 대량 양산을 본격화했다라는 소식들 들려오면서 이제는 엔비디아 쪽에도 사실상 공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니까요. 이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68% 하락,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인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지금 알테오젠만 빨간불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0.46%대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희비가 약간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 출발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역시 모두 함께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BL 바이오도 약보합권의 흐름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1.7%가량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볼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이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세가 장 초반에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만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같은 그림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개인만 매수 우위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큰 폭은 아니지만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주체들의 투매가 살짝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장의 분위기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제 어저께 1조 넘게 좀 매도를 했고 네. 선물에서도 뭐 거의 8천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돌아오겠죠. 예, 우리나라 시장 5천 만들려면 돌아와야 될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어제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좀 강세로 밀어붙였고 달러가 좀 떨어지면서 예전 같으면은 원달러 환율이 약세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원달러들이 강세면 외국인들이 팔아제기 급급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공식 자체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시장은 10월 달을 지나고 나서 11월 달과 12월 달에 와서 난이도가 살짝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출발은요. 코스피는 4,090포인트를 간간히 지켜주면서 그래도 미국 시장이 빠진 거에 비해서 좀 지켜주는 것 같고 코스닥은 어저께 코스피보다 좀 강했으니까 오늘은 약간은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시장을 좀 잠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시나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매기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12월 달에는 바이오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아쉽게도 펩트론과 일라릴리의 계약 연장 사건은 아니지만 악재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의 또 악재는 또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였고 또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술 회수 뭐 이런 악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바이오 쪽에 대해서 수급이 많이 좀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좀 약해져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신풍제약이라든지 신라젠 뭐 이쪽에 대해서 바이오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은 원래 좀 투심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주가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의 좀 매력이에요. 밑으로 내려왔다가 갑자기 또 한순간에 올라올 수 있는 게 바이오 쪽의 매력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바이오 종목들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건 역시나 기술 플랫폼 쪽하고 비만약 쪽을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외에는 방금 이제 앵커님이 오전장에 좀 집어 주셨던 것처럼 역시나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매기가 붙는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4%가량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으로 봤을 땐 역시나 HL 만도가 자율주행에는 조금 어느 정도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로봇주들하고 우주항공이 그렇게 세지는 않네요. 역시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로 주도주를 따라가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스탁포인트 시간에 나와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내 차례를 기다리는 매매가 훨씬 더 좋다. 내가 메인 테마를 갖고 있다면 내가 바이오를 갖고 있어서 12월부터는 재미는 없었어요 라고 하다가 오늘 같은 날 갑자기 확하니 이제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메인 테마,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봇, 뭐 바이오, 뭐 이쪽 테마를 갖고 있다면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내 차례가 오면 그때 수익 실현을 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내 차례를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지금 코스피가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든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장전에 자율주행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들을 위주로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역시나 말씀해주신 대로 현대오토에버 4% 그리고 지금 HL 만도도 한 3%, 2,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실 로봇 모멘텀도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내년 1월에 열리는 CES까지 좀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아 보여요.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를 얘기하면서 오토에버, 현대차, HL 만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죠. 현대모비스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이제 로봇주들을 하기보다는 걔네들은 이제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를 하시는 게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CES라는 게 열리면 항상 신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붙습니다. 그게 매년 1월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도 저는 AI 쪽, 특히나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쪽에 아마 수급이 많이 관심이 쏠리면서 주가는 좀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현대차 그룹주를 보시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선 가장 편안한 선택이 될 것이다. 지금 괜히 어설프게 많이 올라간 로봇주를 잘못 잡았다가는 꼭대기에 물릴 수가 있으니까요. 현대가 들어간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HL이 들어간 종목들을 매집하셔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가장 편안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CES 모멘텀까지 함께 겹쳐져 있는 현대차 그룹주들 함께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바이오 질문으로 함께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 에임드 바이오가 상한가를 좀 찍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좀 잠잠한 듯한 바이오 시장이었는데 이 에임드 바이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좀 바이오 시장이 개화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좋아지려고 하면 악재가 터지고 네. 좋아지려고 하면 이게 누가 두더지 게임하듯이 계속 누르는데 제가 보는 건요. 바이오의 원천은 죽지 않았다. 그냥 시장의 투심이 너무 좋지 않아서 시장이 악재가 아닌데도 악재로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종목별로 하나씩 다 뜯어보자면요. 일단 알테오젠이 좀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알테오젠이 많이 올라와 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할로자인과의 특허 분쟁 이슈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거기다가 독일은 원래 가처분 인용이라는 것 자체를 60%에서 70% 인용을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알테오진이 좀 눌려주는 것 같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펩트론이라는 종목으로 또 넘어가자면 일라이릴리와 기술 계약을 해서 어쨌든 12월 7일이죠. 12월 7일 날 발표를 하겠다라는 게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라이릴리랑 계약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네 이거 비만약 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장기 지속형으로 가능하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온 거고 오늘 펩트론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펩트론이 어저께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결국에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증설을 해서 생산량을 늘려가는구나라는 시장의 좀 반영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빠지고 있네요. 제가 봤을 땐 좀 올랐는데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좀 그런 게 있었고 제가 봤을 땐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늘 우리가 두 개로 나누죠. 비만약 테마로 가실 것이냐 아니면 기술 플랫폼으로 가실 것이냐라는 건데요. 지금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요. 기술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도요.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랑 계약을 하려고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다 비만약 쪽, 장기 주석형, 먹는 비만약, 경구형, 그다음에 근손실 감소 이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업을 하려고 이 비만약 쪽에 일라이릴리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엔 글로벌 빅파마들이 우리나라의 기술 플랫폼을 어떻게든 같이 활용을 하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게 ABL 바이오, 그다음에 올릭스, 알테오진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요. 예전처럼 바이오가 실체가 없다. 임상이 실패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가 좀 심지가 굳고 바이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버텨볼 만한 자리다. 떨어지더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오전장에서 바이오 쪽이 약간은 잠잠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에임드 바이오가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2.8% 플러스로 돌아세운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오후장까지의 바이오주들의 움직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궁금한 쪽이 엔터주입니다. 엔터주가 계속해서 좀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담아가자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포인트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관심 없을 때 담아가야 되는 테마예요. 저는 뭐 엔터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엔터주가 많이 가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엔터주가 많이 가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처럼 업황이 안 좋거나 펀더멘털이 무너져서 안 간 게 아니라 시장이 돈은 한정적인데 갑자기 우주항공으로 가고 갑자기 로봇으로 가다 보니까 관심이 안 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터주는 내년에는 분명히 꽃을 개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역시나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BTS의 완전체가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한다면 아마도 정말로 웨어버리의 1등 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엔터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엔터사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좀 검색을 해보면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건 콘서트입니다. 뭐 대관료 들어가고 뭐 스텝 비용 들어가긴 합니다만 결국엔 콘서트 그 비용 한 장, 표 티켓 한 장당 뭐 17만 원, 2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BTS가 전 세계 순회 공연을 진행한다면 콘서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거기다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콘서트 비용이 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모든 팬들이 콘서트장을 들어갈 때 뭘 하죠? 응원봉을 삽니다. 근데 그 응원봉이요 수익률이 엄청나요. 그리고 객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옆 사람 사면 나도 사야지 라는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요. 저는 엔터주에 대해서는 내년에 만약에 한중 간의 관계가 풀어지고 정말로 어저께 단독 기사는 나왔습니다만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단독 공연을 진행을 한다면 분명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제가 엔터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또 마지막 이유는 일단은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지금 바닥에서 많이 다져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만약에 붙어주고 시장에 관심이 붙어주게 된다면 저는 엔터주는 충분히 레벨업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엔터주 대장주로 꼽히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 가까이 낙폭이 좀 그려져 있긴 하지만 엔터 자체의 펀더가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까지 길게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0.5% 빠지면서 낙폭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3%가량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만이 나홀로 사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시장 먼저 분위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좀 일단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개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코스닥이 조금 더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1.5% 정도 빠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물에서도 선물에서도 모두 다 빼고 있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쉽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뭐 산타랠리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네. 미국 시장에 도움을 좀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뭐 IT에 대한 버블론이 사실 뭐 오라클이 계속 투자를 감행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지금 IT 패권 전쟁에서 뭐 중국에게 1위를 놓지 않으려는 미국의 빅테크들 투자는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효율성 문제가 계속 대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이 AI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가는 버블론이 이어질 수 있다 없다. 그것이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 많이 기인을 하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 보면은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이벤트 해소 측면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가 이제 HBM4 관련돼서 또 이제 본격 납품 소식이 전에 들리면서 일부 이제 낙폭을 좀 만회를 했거든요. 뭐 최근에 보면은 한 2만에서 3만 장 정도의 이 샘플을 이제 유상으로 제공하겠다. 그래서 생각보다 SK 하이닉스의 이제 이 마진율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뭐 상반기 이전으로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이 뉴스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오늘도 하락폭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네. 생각보다 과거에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대 이상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알았던 이 종목들이 우리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인데 뭐 생각보다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만 원대 초반까지 빠지면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자. 뭐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나오는 이제 내년에 50% 이상까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반도체 쪽보다 사실 시간 가치라든가 일부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테마주, 이 모멘텀 장세가 올해 5월 이후부터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으로는 이 모멘텀 플레이가 굉장히 수익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이런 모멘텀 플레이와 더불어서 또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으로는 뭐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뭐 약 이제 강보합 정도로 네.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양분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벤트가 워낙 많잖아요. 뭐 오늘 뭐 고용 지표도 있고 이제 뭐 일본의 또 이제 금리 인상 BOJ. 관련 이슈도 있고 BOJ도 있고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벤트를 해소한다는 과정에서 본다면 대형주 쪽보다는 지금은 중소형 쪽 모멘텀적인 섹터 플레이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셨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센티나 혹은 AI 버블론에 대한 개념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잠재워질 수 있을까요? 네, 뭐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메모리 쪽 시장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라든가 가격 인상이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지속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사실 AI와 관련돼서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보다는 메모리 관련 업종들, 마이크론 비롯해서 국내 기업들의 상승세, SK하이닉스는 뭐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상승 룸은 좀 더 충분히 남아있다고 저는 보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과거보다 월가에서 보는 눈 자체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의 이 재평가가 저는 내년 정도에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소부장하고 지금 대형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중소형주 이제 소부장에서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익률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네. 그래서 두 종목을 타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투톱 위주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죠. 반도체에 있어서 풍향계라고 부르기 때문에 제대로 좀 바람을 불어줄 수 있을지 기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단 방산 쪽으로 잡아놓기는 했는데요. 방산 쪽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슈가 하나 있는 게 미국 쪽에 있는 정부 관계자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한 문제들 지금 90% 정도 해결이 완료됐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방산이랑 재건이랑 수급이 좀 왔다 갔다 시속 게임하는 좀 측면이 있어서 이런 뉴스 한 가지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좀 움직이는 쪽으로 본다면 편의점 관련주들, 백화점, 이마트는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만 소매, 판매 이런 쪽도 좋고요. 또 스페이스 X 관련해서 묶여 있는 쪽도 시세 나쁘지 않아서 이쪽 위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일단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2월에 다양한 학회들, 1, 2월 달에 특히나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까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자율주행입니다. X 계정에 한 사람이 이제 글을 올렸죠. 사람 없이 다니는 로보택시를 발견했다라는 거였는데 머스크 CEO가 직접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맞다라고 확인을 좀 해준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댄 아이브스도 2026년에는 괴물의 해가 될 거다. FSD랑 로봇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시세가 좀 수급상으로 좀 돌아와 줄 수 있을지 강하게 좀 나타나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더 강한 섹터로 본다면 스페이스 X가 눈에 띄어서 이쪽 질문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 속에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단은 단순한 테마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넓게 봐서 우주 항공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스타트 기점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오늘 주가가 좀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스피어하고 HVM이 워낙 강세를 나타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상장 이제 그 스타트 개장을 하자마자 에어로스페이스가 막 10%대 이상 이제 하락을 했는데 한간에는 이게 투경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락한 것이 아니냐.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누리호 발사의 이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국내에 국한돼 있는 사실 스페이스 X랑 연결고리는 크게 없어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 대부분은 방산에 이제 많이 기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성 관련된 이제 그 기술력과 스페이스X 그리고 블루 오리진을 비롯해서 미국의 이제 이 우주항공 업체들과의 괴리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스페이스X, 뭐 HVM 그리고 이제 뭐 미래에셋 관련 주들의 이제 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서 포인트를 찾아야지 우주항공 테마 전체적으로 테마를 찾는다기 생각하기보다는 밸류체인 안에서 네. 종목들이 굉장히 좀 빠른 주가 리레이팅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스피어 같은 경우도 매출을 우리가 재무 구조를 좀 보시면 네. 작년에 매출이 26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3분기 누적으로 600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25배 정도가 매출이 올랐는데 그 매출 오른 것에서 계속 이제 이 줄기를 찾아보면 스페이스X 향 매출이 누적 잔고도 지금 1,000억 수준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HVM도 스피어의 이제 밸류체인에 속하지만 따로 또 직접적인 이제 매출도 올리고 있어서 그 두 종목을 핵심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컨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이 위성 관련돼서 뭐 부품을 이제 국내에 납품하거나 아니면 사실 지금은 위성망과 국내 이제 지상망 이 두 네. 가지 통신주들은 이게 두 가지인데 지상망에 매출을 하는 뭐 단말기 업체라든가 뭐 솔리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수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만 공략하자. 왜냐하면 테마가 사실 내년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기 전에 테마가 순환배 차원으로 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테마가 꺼진다라고 하면 핵심 종목들은 실적에 수렴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핵심 포인트를 딱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우주항공 테마가 아닌가.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스페이스X가 기업 가치가 막 1,000조로 얘기했다가 지금 2,000조 얘기했다가 그 이상은 8,000조까지 얘기가 나왔나요? 8천억 달러. 8,000억 달러. 네, 맞아요. 그걸 이제 환산했을 때 그 정도인데 네. 계속해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테마로서 우주항공이 저는 이제 탑픽으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머스크가 지금 뭐 로봇을 이제 피지컬 AI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개발하나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화성 진출이잖아요. 그래서 화성 진출의 하나의 교두보는 우주항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화성까지 가려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긴 하죠. 그렇죠. 네. 일단 스페이스 X로 한정해서 미국 기업들 관련해서 연결고리 있는 종목들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한정해서 연결고리 있는 종목들의 주가 추이를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사실 관련한 이슈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첫 상업 발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노스페이스가 지금 한빛 나노를 18일, 한국 시간으로 18일 새벽에 발사가 예정이 좀 되어 있거든요. 물론 크게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주항공 전반적인 섹터로 본다면 일단은 일정 앞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세론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한 거예요? 세론에 대한 대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누리호 발사 4호 때도 반응이 별로 없거든요. 그건 맞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위성 관련된 이제 해행 행동들이 사실 주가의 반영이 기존에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될까?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스페이스X의 규모와 더불어서 네. 눈높이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발이 좀 더 이제 진척이 되는 상황이 마련했다고 한들 주가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네. 인공위성 관련주 보면은 종목들이 지지분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그룹주 뭐 세트랙 아이 비롯해서 이제 종목들 보면은 사실 탑픽은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우주항공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 체크해봤고요. 이번 주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제 국민성장 펀드가 출범을 했고요. 이 19일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자세한 내용들이 공개가 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첨단 산업 중에서 일단 바이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펀드 자금에 대한 유입도 기대감을 높여봐도 좋을지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시선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결국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펩트론의 오송 제2공장 착공 허가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라이릴리아의 공개약 관련된 시점에 네. 관심이 굉장히 쏠리면서 근데 반응이 그렇게 핫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은 지금은 사실 이 트럼프의 말하자면 헬스케어의 아젠다의 측면으로 본다면 중국을 배제하고 생물보안법 이제 연내 통과 이슈가 나오면서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아니면 CDMO 이 관련주들의 이 주가의 이제 반등을 좀 더 모색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원체 이제 펩타이드 모델 쪽으로 주사제 관련 장기 지속형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타이밍은 3세대로 넘어갔다고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3세대는 당연히 경구용이죠. 그래서 그쵸.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일동제약 1등이 되는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다. 임상 이상 이제 내년에 돌입을 하면은 사실상 중국 이제 화이자가 중국 기업을 3조의 임상 1상 돌입한 상황에서 M&A를 이제 완료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거보다 좀 더 효능이 좋은 데다가 네. 시가총액 싼 종목들에 대해서도 어제 좀 지난주에 크게 반응을 했다는 점 그것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만치료제 시장은 이제 경구용 그리고 앞서서 CDMO라든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삼성 관련주들 그리고 에임드 바이오가 어제 오른 것이 사실 이제 삼성 바이오하고 지금 그 ADC 관련된 툴박스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밸류체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에임드 바이오가 상장 공모가가 지금 11,000원이었는데 네. 무려 지금 7배까지 올랐거든요. 오버슈팅은 맞겠죠. 그쵸.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앞서서도 모멘텀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등해도 추가적인 급등도 모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시선 먼저 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기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고 2월 달에 학회가 여러 차례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제약 바이오는 그러면 일단 2월 달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봐도 괜찮다. 요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이제 뭐 일정 매매라고 많이들 그쵸,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일정 매매보다는 애로가 언제 나올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일정 매매가 너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쵸. 매매 플레이가 지금 지속이 됐는데 그냥 주가가 조정받을 때 애로가 있었던 이제 만약에 과거에도 이력이 있었던 기업들 뭐 ABL 바이오도 당연히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하지만은 지금은 ABL 503이라고 하는 이 이중항체 후보 물질이 임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 반응률이 어떻게 됐는지 네. 그것이 이제 발표가 되는 것에서도 그 더 우리가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그럼 애로가 언제 될 건지 관련된 이 임박 소식도 우리가 들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포인트로 더 잡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에빌바이도 지금 오늘 한 3%대 빠지기는 하지만 네.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고 제가 이제 핵심 종목으로서 일동제약을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일동제약 같은 것도 뭐 어제 사실 10%대 하락은 했지만 네. 지난주에 무려 40% 이상의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으로서는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보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획기적인 효능을 이제 임상으로 확인한 종목들 가운데에서 이것이 애로로 발전됐을 때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는지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파이프라인 같지만 많게는 맥스로 4조 정도 보고 있는데 시총이 지금 시총 1조 1조 3천밖에 네.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을 일상에서 3조로 샀다는 그거의 포인트를 봤을 때 일동제약의 퍼포먼스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동제약은 지금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나오는데 네. 뭐 비오비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로나민 골드 우리가 이제 김낙수 효과라고 하는 유승용 씨가 지금 선전하고 네.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해주면서 만약에 애로가 좀 지연이 돼도 일부 실적이 좀 많이 포함된 바이오텍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인트로 좀 잡고 가셔도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 우리가 비만치료제 시장이 계속 왜냐하면 지금 침투율이 2%뿐이 안 되죠. 환자는 많은데 그게 가격적인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 근데 그 가격 저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경구용입니다.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분자 같은 경우는 비만치료제에서 펩타이드 우리가 주사용은 고분자기 때문에 흡수율이 적기 때문에 많이 넣어요 용량을. 네. 근데 경구용은 이제 저분자 우리가 일동제약은 저분자로 개발했기 때문에 흡수율이 되게 빠릅니다. 근데 대량 생산이 그만큼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자기 때문에 분자 수가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만약에 지금 장기 지속형에서 경구용으로 가는 하나의 그 기술적인 이제 이 상승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내년부터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정 매매라기보다는 애로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일단 일동제약을 가장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급 열어보시면 기관도 한 5거래 연속 담아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뺐지만 그걸 제외하고 난다면 5거래 연속 담아가는 부분들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 볼 텐데 삼바가 어제 오후장에 강하게 올려 세우면서 사실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같이 열어보시면 이게 재상장한 날짜가 11월 24일인데 그땐 기관들이 주로 좀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더 크게 좀 빠졌었는데 그때는 외국인 기관이 모두 나갔습니다. 근데 그제죠. 그제 어제 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좀 담아오고 있는 거라서 어쨌든 어제로 올려 세웠다라는 부분에 의미를 둔다면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퍼포먼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워낙 주가를 땡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에서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현대차 그룹주들이 상승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단기간에. 그쵸. 근데 남아있는 걸 보면 2차 전지도 단기간에 조금 반등은 좋습니다. 근데 제일 쉬었다는 종목을 하나 뽑자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일 많이 쉬었어요.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이 기업에서 이제 그 레포트가 하나 나왔죠. 적정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싸다. 106조 정도 되고 CDMO 가치를 봤을 때 그리고 수령금 그다음에 미국 소재 제약사와의 대형 수주 한 2조짜리 계약을 텄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주가면은 접근할 만하다. 그래서 TP를 막 200만 원대, 230만 원대까지 막 올리는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생물보안법 이슈가 거의 이제 연내 통과되고 상하원 통과되고 내년에 이제 발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모든 기업들 뭐 동아소시홀딩스를 비롯해서 셀트리온, 뭐 삼성 대형 제약사들이 그 자리를 꿰차려고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미국에서 이제 현지에서 생산 시설을 이제 확보를 한다거나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 그다음에 태국까지도 지금 이 미국 시장 이 CDMO를 중국의 공급망 재편을 본인들이 차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봤을 때는 바이오에피스의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근데 사실 순환매적인 차원이 바이오 쪽도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한 텀 지나가고 나면 저는 200만 원까지는 단기간에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때까지 한번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뭐 에피스홀딩스를 간다거나 이렇게 좀 두 종목이 희소 게임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가가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에피스홀딩스는 아직까지 증권사 커버가 지금 아직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 커버가 나온 뒤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노려보자.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단기로 2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전고는 돌파를 하는 거네요. 일단 전고 돌파해서 200만 원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다. 지금 180만 원이고 지난 10월 28일에 나왔던 게 186만 원이라서 어쨌든 전고 부근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챙겨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바까지 같이 좀 점검을 좀 해봤고요. 자율주행으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피지컬 AI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최종 목적지로 본다면 당연히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 종목들을 좀 보면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수급에 대한 확산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수급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탄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많이 오른 쪽이 막 프론티어 이제 카메라 모듈 쪽 테슬라 향. 네. 근데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많이 누워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차트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종목들은 차량용 SDV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굉장한 투자를 해서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난주부터 뭐 칩셋 미디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슈어소프트테크도 5천 원대에서 박스권 이미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 지금은 뭐 현대오토웨버를 비롯해서 이런 자동차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시는 게 자율주행 쪽 카메라 모듈 쪽은 삼성전기나 뭐 LG노텍이나 이쪽이 강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 보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으로서는 좀 숫자가 좀 찍히면서 모멘텀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서 보되 대신에
프론티어가 오늘 17%로 오르는데 이 기세가 저는 다음 주까지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테마적 형성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우리나라 FSD 진출했잖아요. 예, 아마 이 시작을 단행을 했는데 네. 그리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제 이 FSD로 운전하는 영상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돌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나이스하게 그것을 잘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운전하는 모습 봤을 때 난이도가 부산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부산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이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이 됐다는 거 봤을 때는 네. 충분히 자율주행 모멘텀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무인 이제 이 공식 이제 선언했던 테슬라 머스크가 무인 같은 경우 레벨 4에서 5 단계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쪽은 있어요. 2에서 3 단계 그 전 단계거든요.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회이다. 그 정도로 현대차에서도 현대 오토에버라든가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도 현대차가 원래 지분 15% 갖고 있다가 7%로 줄이기는 했지만 지금 오토에버하고 MOU 체결해서 디지털 트윈 안에서 이 자율주행의 개발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모멘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저는 현대오토에버는 이미 주가가 좀 반등을 많이 줬는데 슈어소프트테크는 이미 좀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하는 모멘텀이라서 중소형주 가운데선 탑픽으로 좀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자율주행은 추가적인 연속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가 가장 좀 중요해 보이고요. 자율주행 안에서의 탑픽 종목도 주셨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주셨고 일단 현대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더라도 테슬라 이제 무인 자율주행 시험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나 HL 만도도 주목해봐도 좋다라는 리포트도 있었으니까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브로드컴발 AI 버블이 시장에 계속해서 퍼지게 되면서 뉴욕 증시가 연이어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의 반전을 좀 꾀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밤에 발표될 이 고용지표와 이번 주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겠죠. 한편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AI 회피 심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신 그 자금의 흐름들이 바이오나 로봇 쪽으로 좀 쏠리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오늘 그 수급의 흐름들이 일정하게 나타날지 혹은 방향이 전환되어 있을지 지금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오늘 좀 무거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요. 바로 인해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좀 탄력적으로 키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4,057선에서 움직이면서 0.82%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코스닥은 오늘 하락 출발해서 계속 음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24선에서 움직이면서 930선 아래로까지 떨어진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보다 더 큰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1%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현재 우리 시장 조금은 아쉬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물론 뉴욕 증시의 AI 버블 심리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메이저 주치들의 공동 동반 매도세가 계속해서 시장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더 큽니다. 2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 외국인은 1,400억 원가량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개인이 3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매매 동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함께 또 동시에 덜어내고 있는데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더 많이 매도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기관은 지금 팔자세의 물량을 지금 조금 소폭 축소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3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은 좀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소폭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업종들을 좀 짚어봤을 때는 일단 전기가스업이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증권이 0.88%의 오름세, 통신업이나 금융 쪽도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로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하는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 내에서는 이 철강과 금속 테마가 좀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5% 가까운 낙폭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건설업과 운수장비도 2%대의 탄력적인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계나 의료정밀, 서비스업까지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업종들 뚜렷하게는 좀 찾기 힘듭니다. 섬유, 의류나 출판, 매체, 복제, 음식료, 담배와 같은 필수 소비재들만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어주들만 지금 현재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섬유, 의류는 1%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하락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금융이 오늘 좀 많이 빠집니다. 3%대의 하락세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비금속 테마가 3%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일반 전기전자도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몰리는 쪽이 삼성 FS홀딩스입니다. 현재까지는 1위 자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구조적인 개선세가 나오고 있는 또 삼성 FS홀딩스의 모습입니다. 어제 70만 원 선을 넘어섰는데 지금은 72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들 체크가 되면서 2.4%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재 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은 양전 쪽에 있었는데 지금 음전으로 전환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사실 AMD 칩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개별적인 호재가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지금 다시 빨간불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일단 어제 AMD 수주 소식이라는 개별 호재가 있었음에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겁다 보니까 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갔던 삼성전자인데요. 오늘은 살짝 그 가시권 밖에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는 그 영향을 좀 제대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는 1%대의 하락세 기록하면서 54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TMC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상장했던 기업인데요. 올해 마지막 코스피 신규 상장주입니다. TMC 같은 경우에는 2만 350원에서 지나가면서 20만 원 20%의 급등세 현재 연출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흐름이 계속 부진한 상황들인데 오늘 시장이 눌리는 모습에 같이 3%대의 낙폭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3만 3천 원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는 쪽은 아크릴입니다. 어제는 TMC가 코스피에 상장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닥에는 아크릴이 좀 신규 상장을 해줬습니다.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GPU를 최적화시키는 AI 기업인데요. 현재 지금 42,700원에서 움직이면서 118%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만 했다 하면은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게 또 IPO 시장인데요. 오늘도 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게 현대무백스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도 그래도 좀 살아있는 종목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네요. 12,85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티나도 있습니다. 증권가들의 호재, 이 호평 속에서 지금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주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 AI 신약 설계 플랫폼이다라는 긍정 전망이 이어지면서 2.27%의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어 중에도 하락하는 종목들은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어제 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오늘 지금 현재 2%대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에코프로까지도 4%대의 큰 낙폭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장 초반 대비해서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크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쯤에 이제 연준이 중시하고 있는 고용 지표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